이따위 헌 옷가지나 챙겨서 당장 꺼져. 너같이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하는 우중충한 여자는 곧 이사가 될래 수준에 전혀 맞지 않으니까. 법원 앞에서 전 남편 박민주는 이혼합의서를 내 얼굴에 집어 던지고는 돌아서서 온몸을 명품으로 휘두른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서울 최고급인 해운 호텔로 축하 파티를 하러 떠났다.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 호텔, 심지어 그가 밟고 있는 대리석 바닥 한 칸 한 칸까지 전부 성씨가 지씨라는 것을. 바로 내 성씨 말이다. 그리고 진짜 사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인해. 내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저녁 모임에 늦었단 말이야. 차가운 이혼합의서가 대리석 테이블을 미끄러져 넘어왔다.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가 거칠어진 내 손끝을 스치며 미세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통증을 남겼다. 고개를 들어 지난 3년을 함께 산 이 남자, 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짙은 남색 맞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빈틈없이 매고 있었다. 그 넥타이는 지난달 그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내가 식비까지 아껴가며 졸라맨 돈으로 사준 선물이었다. 지금 그 넥타이는 잦은 술자리로 약간 부어오른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마치 조롱하는 교수형 밧줄처럼. 뭘 멍하니 있어? 귀 먹었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녹슨 톱처럼 남은 정막을 순식간에 갈라놓았다. 시어머니는 값비싼 천연 가죽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귤을 까고 있었다.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 모습은 마치 내가 거실에 있는 눈에 거슬리지만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낡은 가구라도 되는 듯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얘 머리가 원래 좀 둔하잖아요. 상황 파악할 시간을 좀 줘야죠. 박민주는 짜증 섞인 눈으로 손목에 롤렉스 시계를 힐끗 보았다. 물론 그 시계 역시 내 돈으로 산 것이었지만 그는 내가 여러 알바를 뛰며 모은 피 같은 돈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합의서만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지난 3년 해온 그룹 내부에서 벌어진 피바람 부는 후계자 쟁탈전을 피하기 위해 나 이수아는 당당한 해온 그룹 회장의 친딸임에도 불구하고 곰팡내와 얄팍한 욕망이 뒤섞인 이 평범한 가정집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아왔다. 나는 이런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이 어릴 적부터 재벌가의 냉혹한 암투 속에서 남겨진 내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 믿었었다. 하지만 현실은 내게 매서운 따귀를 날렸다. 수아야,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귤 껍질을 거실 탁자 위에 툭 던졌다. 방금 전 내가 무릎을 꿇고 3번이나 박박 문질러 닦아낸 유리 상판 위였다. 우리 민준이는 이제 대기업 이사 후보야? 곧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사람이라고. 너 자신을 좀 봐라. 매일 그 보풀 일어난 스웨터나 쪼가리 걸치고 나가면 우리 민준이 체면이 뭐가 되겠니? 이혼하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다. 이 위자료나 챙겨서 시골로 내려가 농사짓는 촌부나 하나 만나 재혼하렴. 위자료라고? 나는 합의서에 적힌 숫자를 훑어보았다. 500만 원. 내 3년의 청춘, 3년 동안 소처럼 일만 한 대가가 그들 눈에는 박민준 손목에 채워진 저 시계 반값도 못 미쳤던 것이다. 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탁한 눈동자에 교활한 계산이 번뜩였다. 집에 있는 양문형 냉장고랑 민준이 서재에 있는 안마의자 말이다. 그거 다 우리 민준이가 피땀 흘려 돈 벌어 산 거니까 나갈 때 숟가락 하나라도 챙겨갈 생각 마라. 내 캐리어 구석구석 다 검사할 테니까. 그 가전제품들 분명 내가 결혼 전 모아둔 비상금으로 몰래 사서 친정 먼 친척이 보내준 혼수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들여온 것들이었다. 가슴속에 얼음물을 잔뜩 머금은 솜사탕이 콱 박힌 것처럼 숨이 막혀왔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고 눈시울조차 붉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시선은 박민준의 그 아나무인 같은 얼굴을 지나 거실 구석에서 빨간불을 깜빡이고 있는 공기청정기에 꽂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내가 몰래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 좋아.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싸구려 볼펜을 집어들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도장 찍을게.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사냥꾼이 총에 놀이쇠를 당길 때 나는 경쾌하고 서늘한 금속의 마찰음이었다. 사인을 마친 그 순간 박민주는 내가 혹시라도 마음을 바꿀세라 쏜살같이 합의서를 낚아채 서류 가방에 쑤셔 넣었다. 주제 파악은 할 줄 아는군. 그는 옷깃을 정리하며 짐을 덜어낸 듯한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다. 심지어 적선을 베푸는 듯한 동정심마저 배어 있었다. 수아야, 내가 독하다고 원망하지 마.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이야. 지연이 그러니까 내 약혼녀 말인데 그녀는 중견식품기업 영예야. 그런 우아하고 고귀한 여자만이 내 앞길을 보필할 수 있어? 반면에 너는?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핸드크림을 발라도 여전히 갈라져 있는 내 손마디에 시선을 멈췄다. 오랜 시간 주방 세제와 찬물에 시달린 흔적이었다. 너는 그냥 주방에 처박혀서 설거지나 하는 게 딱 어울려. 나는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켰다. 최지연. 그 잘난 식품기업 영예? 박민준이 그녀의 신용등급이라도 한번 조회해봤다면 이 대단한 영예 명의의 신용카드들이 진작에 한도 초과로 막혀버렸다는 걸 알았을 텐데. 심지어 석 달 전 성형수술 비용조차 사채를 끌어다 쓴 마당에 말이다. 그녀가 말하는 그 식품업계 재벌 아버지라는 작자도 경기도 외곽의 어느 재래시장에서 다 망해가는 김치 공장을 돌리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굳이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나는 그저 그가 제 발로 벼랑 끝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니까? 사인했으면 얼른 짐 싸서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묻은 귤 하얀 껍질을 툭툭 털어내며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내일이 주말이라 지연이가 밥 먹으러 올 건데 재수 없는 기운은 싹 쓸어내야지. 참, 나가기 전에 화장실 청소부터 싹 해놔라. 새며느리 눈에 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띄는 꼴은 못 보니까? 나는 묵묵히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묵은 나프탈렌 냄새가 배어 있었다. 이 18평 남짓한 낡은 전셋집. 지난 3년간 나는 이 비좁은 공간에서 멈추지 않는 팽이처럼 맴돌기만 했다. 옷장을 열자 속이 텅 비어 있었다. 색이 바랜 유니클로 셔츠 몇 벌과 3번의 겨울을 버텨낸 싸구려 패딩 점퍼가 전부였다. 이것이 내 3년의 전 재산이었다. 짐을 싸기 시작했다. 사실 챙길 것도 별로 없었다. 옷가지 몇 벌을 빼고는 아무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그때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검은색 벨벳 드레스에 손이 닿았다. 3년 전 내가 아직 이수아 아가씨로 불리던 시절 파리의 오트쿠티르 패션쇼에서 샀던 드레스였다. 지난 3년간 나는 이 옷을 비밀처럼 가장 어두운 구석에 숨겨두고 단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다. 그 눈부신 광택이 이 가난한 집구석의 알량한 자존심을 찌를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차가우면서도 매끄러운 원단 위로 내 손끝이 가볍게 미끄러졌다. 뭐하고 자빠졌어?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호통이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섞여 들려왔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그 드레스를 둘둘 말아 캐리어 맨 밑바닥에 쑤셔 넣었다. 조금만 더 참자.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남았다. 낡은 아파트 건물을 빠져나왔을 때 서울 하늘에는 자잘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칼바람이 내 얼굴을 베어내는 듯 했다. 충전재가 다 빠져버린 패딩을 꽉 여미며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내 그림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한 번 진동했다. 액정이 켜지는 순간 강한 빛이 눈을 찔렀다. 은행에서 온 결제 알림이었다. 화면을 켜자 첫 번째 메시지에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결제 장소는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편집숍이었다. 미처 화면을 끄기도 전에 또다시 징하고 울렸다. 두 번째 메시지였다. 이번엔 1,200만 원. 결제 장소는 해운호텔. 화면에 뜬 9,980이라는 익숙한 끝자리 번호를 보며 나는 무심코 실소를 터뜨렸다. 그건 내 서브 카드였다.
박민주는 여태껏 그걸 자기가 재테크 투자로 벌어들인 배당금 카드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 카드는 해온그룹의 가족 신탁 계좌와 직접 연결된 것이었다. 지금 내 돈으로 그 가짜 재벌 딸에게 명품 가방을 사다 바치고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의 약혼식 파티룸까지 예약했다는 건가? 해온 호텔이라. 나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곳은 내 집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 어머니가 내게 남겨주신 유산이자 해온그룹이라는 왕관에 박힌 가장 찬란한 보석. 박민준, 내가 그렇게 총구로 뛰어들고 싶어 안달이라면 기꺼이 그 소원을 들어주마. 나는 길가에 서서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꾀죄죄한 내 몰골을 훑어보며 심드렁한 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김서린 창문 너머로 어둠 속에서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저 멀리 마천루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더 이상 그 굽실거리던 초라한 전업주부의 것이 아니었다. 차디찬 한기가 내 눈 밑바닥부터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다. 해온 호텔로 가주세요. 기사는 흠칫 놀라며 내가 택시비를 낼 수 있을지 의심하는 듯 했지만 이내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차는 서울의 복잡한 퇴근길 차량 행렬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다. 바로 어젯밤, 나는 그 비좁은 주방에서 쪼그려 앉아 수백 장의 동그랑땡을 붙이고 있었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어 붉은 물집이 여러 개 잡혔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큰 소리로 불평을 쏟아냈다. 아이고, 이 동그랑땡에서 왜 이렇게 탄내가 나? 수아야, 넌 우리 조상님들한테 숫덩이를 먹일 작정이냐? 쯧쯧, 쓸모없는 것, 제사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하니 대가 끊겼지. 애 하나도 못 낳고 말이야. 그때 나는 손에 쥔 뒤집개를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이빨을 빠득빠득 갈고 있었다. 펄펄 끓는 그 기름을 그대로 확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 게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해온 호텔의 로비는 내 기억 속 그대로 화려하고 웅장했다. 20m 높이의 천장에서 길게 늘어선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이 멀 것 같은 빛을 굴절시켜 흩뿌렸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화이트 티 고급 방향제 향기가 감돌았다. 그것은 해온 호텔만의 시그니처 향이자 내가 어릴 적부터 맡고 자란 냄새였다. 하지만 내가 그날가 빠진 캐리어를 질끄러미 끌고 회전문 안으로 들어서자 제복을 입은 도어맨이 대번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흰 장갑을 낀 손으로 들어오라는 안내 제스처 대신 곧바로 내 앞을 턱 가로막았다. 손님, 그의 말투는 직업적인 예의를 갖추고 있었지만 눈빛에 담긴 노골적인 경멸만큼은 숨기지 못했다. 여기는 해온 호텔입니다. 예약된 고객님이나 투숙객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 물품은 뒷문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는 나를 음식 배달 온 아줌마나 폐지 줍는 노숙자쯤으로 취급한 것이다. 그럴 만도 했다. 유리문에 비친 헝클어진 머리, 싸구려 패딩 점퍼, 그리고 밑창이 다 닳아버린 운동화를 구겨 신은 여자의 모습은 내 눈에도 낯설 정도였으니까. 바로 그때 호텔 입구에서 날카로운 브레이크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세단이 레드카펫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박민준이 의기양양하게 내렸다. 그는 아까보다 훨씬 화려한 연회용 턱시도로 갈아입었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잔뜩 발라 번지르르하게 빗어넘긴 상태였다. 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그 식품 재벌령의 최지연이었다. 그녀는 이 추운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얇고 파인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사람 눈을 멀게 할 만큼 번쩍거리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썰미가 틀리지 않았다면 저건 S급 짝퉁이 분명했다. 진짜 다이아몬드의 광택은 저렇게 인위적이고 천박하게 번쩍이지 않으니까? 어머머, 자기야. 저게 누구야? 최지연이 과장되게 입을 틀어막았다. 그 자기적인 목소리 탓에 지나가던 주변 투숙객들마저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볼 정도였다.
박민준이 그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고 회전문 앞에서 보안 직원에게 가로막힌 나를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은 다채롭게 일그러졌다. 처음에는 경악, 그 다음은 수치심, 그리고 마지막에는 숨길 수 없는 혐오감으로 변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왔다.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내 자존심을 짓밟은 듯했다. 이수아, 너 미쳤어. 그는 목소리를 지식이며 이빨 사이로 살벌하게 속삭였다. 나 미행했어?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안 거야? 경고하는데 오늘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야. 여기서 깽판 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모여들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상류층 인사들은 이 소동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거나 불쾌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선생님, 이 여자분과 아는 사이십니까? 도엄에는 박민준의 기세를 보더니 금세 굽신거리는 태도로 돌변했다. 선생님을 귀찮게 하려는 거라면 즉시 쫓아내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여자입니다. 박민준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딱 잘라 대답했다. 그냥 미친 여자 같네요. 어디서 돈이나 좀 뜯어내려는 수작이겠죠. 당장 내쫓으세요. 우리 지연이 눈 버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시를 받은 도엄에는 곧바로 허리를 꼿꼿이 펴더니 돌아서서 내 캐리어 손잡이를 거칠게 낚아챘다. 들었죠? 당장 나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도어맨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저 박민준을 지난 3년간 내가 여보라고 불렀던 이 남자를 고요히 응시할 뿐이었다. 박민준의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넓디 넓은 로비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진심이야. 나를 쫓아내겠다고? 박민준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는 옆에 선 최지연의 허리를 꽉 감싸 안으며 턱을 치켜들고 마치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를 보듯 나를 내려다보았다. 이수아, 너 아직 잠덜 깼냐? 여기가 어딘지 똑바로 봐. 여긴 해운 호텔이야. 서울에서 제일 비싸고 높은 곳이라고. 너같이 김밥 한 줄도 벌벌 떨며 사먹는 년이 여기 서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공의 유발이야. 내 입에서 보안팀 부르라는 소리 나오기 전에 당장 꺼져. 최지연이 그의 품에 안겨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가식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오빠, 저런 불쌍한 아줌마랑 말 섞지 마. 손님들 다 오셨고 어머님도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야. 시어머니라는 말에 나는 로비 안쪽 라운지 공간으로 시선을 던졌다. 아니나 다를까? 평소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값 몇백 원 깎겠다고 상인과 반나절씩 핏대를 세우던 그 여자가 지금은 어디서 대여한 고급 한복을 쫙 빼입고 수탉처럼 목을 빳빳이 세운 채 생면부지에 사모님들을 붙잡고 침을 튀겨가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아유, 우리 민준이가 능력이 출중해서 진짜 재벌가 영애를 며느리로 들였지 뭡니까? 예전 그 며느리녀는 어찌나 지질이 궁상맞고 빈티가 나던지 제대로 된 혼수 하나 못 해왔다니까요. 참으로 눈물겨운 진상 가족의 완성이다.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아무래도 넌 진짜 기억을 못하는구나. 나는 패딩 점퍼 안주머니로 천천히 손을 밀어 넣었다. 도엄에는 내가 무슨 흉기라도 꺼내는 줄 알고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무슨 짓입니까? 박민준도 바짝 긴장해 최지연을 제 뒤로 숨겼다. 나는 느릿느릿 주머니에서 검은색 카드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신용카드도 객실 키도 아니었다. 군더더기 없는 순흑색 금속 카드. 그 정중앙에는 조그만 황금색 왕관 문양만이 박혀 있었다. 그것은 해운그룹 내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오직 직계 후계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블랙 골드 패스였다. 나는 그 카드를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운 채 가볍게 빙글 돌렸다. 알려주려고 온 거야? 내가 방금 긁은 그 1,200만 원.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꼬리를 서늘하게 끌어올렸다. 내가 승인 사인 안 해주면 그 돈 대체 무슨 수로 갚을 작정인지 궁금해서 말이야. 박민준은 순간 멍해지더니 이내 배를 잡고 미친 듯이 폭소를 터뜨렸다. 푸하하하. 너 진짜 돌았구나. 그게 내 돈인 줄 알아?
그건 내가 투자해서 번 내 돈이야. 이수아, 너 이혼 충격으로 정신병원 가야겠다. 어디서 고철 쪼가리 하나 들고 와서 허세를 부려? 그는 고개를 돌려 로비 매니저를 향해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다. 매니저 어디 갔어? 여기 미친 여자가 행패 부리는데 빨리 보안팀 불러서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지 않고 뭐해. 내 VIP 손님들 놀라게 하면 당장 컴플레인 걸 줄 알아.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로비 총괄 지배인이 멀찍이 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박민준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그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으며 젠걸음으로 뛰어왔다. 박민준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를 손가락질했다. 이 거지 같은 년 당장 집어 던. 하지만 그의 말은 채 끝맺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총괄 지배인이 그를 향해 가지도 보안팀을 호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내게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의 머리통을 짓누르기라도 한 것처럼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그의 시선은 내 손에 들린 그 검은색 금속 카드에 옴짝달싹 못하고 못 박혀 있었다. 그 찰나 지배인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다. 로비에 흐르던 피아노 선율은 여전했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작은 구역만큼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적막했다. 박민준이 인상을 찌푸리며 총괄 지배인의 어깨를 불만스럽게 밀쳤다. 이봐요, 지금 멍 때리고 뭐 하는 겁니까? 저 여자 당장 입 닥치십시오. 지배인이 갑자기 천둥 같은 호통을 내질렀다. 그 서슬퍼런 기세의 박민준은 깜짝 놀라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윽고 모든 사람의 경악 어린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평소 VVIP 고객 앞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던 그 콧대 높은 총괄 지배인이 두 다리를 모으고는 다 낡아빠진 패딩을 입고 모두의 비웃음을 사던 한 여자에게 깊숙이 거의 허리가 꺾일 정도로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의 이마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듯 내려갔고 극도의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왔다. 아가씨. 아가씨께서 행차하신 줄도 모르고 미처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이 아랫 것을 벌하여 주십시오. 정막. 숨막히는 절대적인 정막. 박민준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산소가 모자란 붕어처럼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그의 팔짱을 끼고 있던 최지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르륵 미끄러졌고 들고 있던 짝퉁 다이아몬드 백이 툭 하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라운지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던 시어머니의 찻잔 쥔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회전문 틈새로 불어닥친 칼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 놓았다. 하지만 나는 구태여 머리를 정리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눈을 내리깔고 사시나무 떨듯 떠는 지배인을 지켜보다가 이내 천천히 시선을 돌려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한 박민준의 면상을 응시했다. 나는 손을 들어 올려 그 검은색 카드로 박민준의 딱딱하게 굳은 뺨을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짝, 짝, 짝. 가벼운 마찰음이었지만 쥐 죽은 듯 고요한 로비에서는 뺨을 후려치는 소리처럼 뼈아프게 울렸다. 박민준, 내가 속삭였다. 연인의 귓가에 밀어라도 속삭이듯 한없이 다정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였지만 그는 사색이 되어 발작하듯 몸을 떨었다. 내가 방금 그랬지? 너랑 이혼하면 나는 김밥 한 줄 사 먹을 돈도 없을 거라고? 나는 손짓을 멈추고 그 카드를 옆에 서 있던 도어맨의 품에 툭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그 펑퍼짐한 싸구려 패딩 점퍼를 벗어 바닥에 팽개쳤다. 패딩이 바닥에 떨어지자 그 안에 입고 있던 옷이 드러났다. 그저 평범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내가 등허리를 꼿꼿하게 펴는 그 순간 해온 그룹집게 핏줄만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마침내 단 1%의 여과도 없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박민준을 쳐다보았다. 그의 두 눈동자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처절한 공포를 감상하며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선고를 내렸다. 이제 고개 들어서 이 건물을 똑바로 봐. 나는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가리키고 다시 내 발밑의 대리석을 가리켰다. 지금 이 1초부터
내가 이 호텔 카페 투어를 받고 서 있는 한, 내 폐 속으로 들어가는 공기 한 모금 한 모금까지 전부 내가 너한테 적선해주는 거니까? 나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린 지배인에게 시선을 꽂았다. 내 목소리는 순식간에 영하로 뚝 떨어졌다. 김 지배인. 네. 지배인이 용수철 튀어오르듯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인 채 대기했다. 해온그룹 이사회 특별지시 사항으로 하달하세요. 내 시선은 다시 새하얗게 질린 박민준의 낯짝을 할 듯 지나갔고 한 글자 한 글자 쐐기를 박듯 또렷하게 내뱉었다. 서울 시내 모든 성급 호텔에 통보하세요. 박민준, 그리고 저기 저 최지연 씨를 영구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 그리고 나는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폰 너머로 은행 VIP 센터 직원의 상냥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해당 계좌와 연결된 모든 가족 카드를 당장 동결 처리하세요. 사유는 거액의 사기 범죄 연루 의혹입니다. 박민준의 무릎이 맥없이 꺾이며 그는 털썩 소리를 내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 꼬라지를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다해진 낡은 운동화로 자비심 따위는 한 톨도 없이 그가 빼입은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제냐 맞춤 정장 바지를 그대로 짓밟고 지나갔다. 그 낡은 운동화 밑창은 겨울 길바닥 특유의 얼어붙은 냉기와 더러운 진흙을 잔뜩 머금은 채 박민준의 그 비싼 바짓가랑이를 무겁게 지식이며 눌렀다. 내 발밑에서 그 몸뚱이가 빳빳하게 굳어버리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 비싼 원단 아래로 극도의 공포에 질린 근육이 파들파들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발을 치우지 않았다. 대신 바퀴벌레 한 마리를 으깨버리듯 내 발끝을 그의 허벅지 위에서 서서히 반 바퀴 빙글 돌렸다. 시커먼 진흙 자국이 그 짙은 남색 원단 위로 흉측하게 번져나갔다. 마치 보기 흉한 흉터처럼 그가 기를 쓰고 위장해온 알량한 체면을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박살내버렸다. 로비의 정막은 미세하게 흐르는 전류 소리에 의해 깨어졌다. 머리 위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내는 웅웅거림인지 아니면 수많은 눈동자가 이곳으로 집중될 때 공기가 압축되며 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500명. 번지르르하게 차려입은 500명의 하객들은 지금 마치 일시 정지 버튼이 눌린 꼭두각시처럼 손에 샴페인을 든 채 서 있었고 얼굴의 미소는 우스꽝스러운 경악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은 원래 재벌가 자제들의 화려한 약혼식을 지켜보러 온 것이었으나 뜻밖에도 처형식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아. 박민준은 마침내 제 목소리를 찾았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목구멍에 생선 가시가 걸렸을 때 나는 의미 없는 꺽꺽거림에 가까웠다. 그는 고개를 치켜들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 나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마치 내가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라도 되는 것처럼. 왜? 일어설 힘도 없어. 나는 그를 오만하게 내려다보며 입가에는 여전히 소름 돋을 만큼 다정한 미소를 띤 채 말했다. 아까는 꽤나 기세등등하더니 내가 김밥 한 줄도 못 사 먹을 거라고 했지? 응. 나는 발을 거두고 불쾌하다는 듯 레드카펫 가장자리에 신발 밑창의 먼지를 닦아냈다. 김 지배인. 네. 아가씨, 줄곧 바닥에 엎드려 있던 김 지배인이 다시금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차가운 대리석에 부딪힌 이마는 붉게 달아올랐고 식은 땀은 이미 그의 몸 아래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정문 닫으세요. 나는 태연하게 셔츠 소매를 정리했다. 그곳에는 단추 하나가 헐거워져 있었는데 엊그제 밤 술 냄새에 찌든 박민준의 셔츠 무더기를 손빨래하다가 떨어져 나간 것이었다. 오늘 여기 오신 500명의 귀빈들, 이왕 오셨으니 단 한 분도 가실 생각 마시라고 하세요. 이렇게 재미있는 구경거리에 관객이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무거운 유리 회전문이 보안 요원들에 의해 서서히 굳게 잠기자 절망이라는 이름의 공포가 마침내 이 화려한 감옥 안에서 완벽하게 터져나왔다. 최지연도 마침내 상황 파악이 된 모양이었다. 내내 박민준의 품에 파고들어 카나리아처럼 화려한 깃털을 뽐내던 그 여자는 지금 사시나무 떨듯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큐빅이 잔뜩 박힌 그녀의 하이힐이 바닥에 끌리며 신경질적인 마찰음을 냈다. 당신 누구야? 다가오지 마.
그녀는 목에 걸린 그 목걸이를 필사적으로 감싸주며 당황한 눈빛으로 사람들 틈에서 출구를 찾았다. 두껍게 파운데이션을 떡칠한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자 특유의 찔림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내가 식품그룹 영애야. 우리 아빠는 내 아버지는 경기도 파주의 한 재래시장 시구역 4호 매대를 운영하시는 최달식 사장님이지. 나는 그녀의 횡설수설을 자르고 들어갔다. 이미 달달 외운 장복이 목록을 읽는 것처럼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였다. 주력 품목은 단무지와 깻잎장아찌고 연 매출은 대략 3천만 원 남짓. 거기서 자릿세랑 재료비 떼고 나면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할 정도의 순수익이 남지. 최지연의 동공이 바늘구멍만 하게 수축했다. 그녀는 입을 떡 벌렸고 창백한 얼굴에 칠해진 새빨간 립스틱이 유난히 섬뜩하게 보였다.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아? 당연히 알지. 나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너무 지독했다. 싸구려 티를 감추기 위해 작정하고 들이부은 듯한 그 냄새에 속이 메스꺼워졌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잘난 금수저 행세를 하려고 얼굴 전체에 지방을 넣고 코 수술을 하느라 든 수술비 2천만 원. 그게 내 아버지의 유일한 전 재산인 반지하 방을 담보로 일진금융에서 끌어다 쓴 사채니까. 일진금융이라는 네 글자를 듣자마자 최지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곳은 멀쩡한 은행이 아니었다. 뼈다귀조차 남기지 않고 피를 빨아먹는 악랄한 사금융 업체였다. 그것뿐만이 아니지.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액정을 가볍게 쓸어 넘겼다. 마치 예쁜 풍경 사진이라도 보여주듯 그녀를 향해 화면을 돌렸고 목을 빼고 구경하던 모든 하객에게도 내보였다. 이게 내 신용보고서야? 신용카드 연체 대금 8천만 원, 휴대폰 소액 결제 대출 1,500만 원. 그리고 나는 화면에 뜬 소름 끼치는 붉은 글씨를 가리켰다. 서로 다른 세 군데 은행에서 날아온 빨간색 압류 예고 통지서.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파리떼처럼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어머나, 세상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저 목걸이 광택이 너무 촌스럽더라니. 박민준 저 멍청한 자식, 빚더미에 앉은 가짜 재벌 딸 때문에 해온 그룹 아가씨를 찾단 말이야? 이거 아주 볼만하겠는데? 원래는 부러움과 질투를 담고 있던 시선들이 순식간에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로 바뀌었다. 이런 상류 사회의 심판은 때론 법보다 더 잔인했다. 그들은 동정 따위는 하지 않는다. 그저 밥 먹고 차 마시며 씹어댈 안주거리로 삼은 뒤 바닥에 침을 뱉듯 버려버릴 뿐이다. 아, 아니야. 오빠. 저 여자 다 거짓말하는 거야. 최지연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미친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의 옷깃을 찢어질 듯 움켜쥐었고 긴 손톱이 그의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오빠가 말해줘. 난 오빠를 사랑해.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꺼져. 박민준은 거칠게 그녀를 밀쳐냈다. 그는 온몸에 힘을 쥐어짜 그녀를 밀쳤고 최지연은 망가진 헝겊 인형처럼 옆에 쌓여있던 샴페인 타워에 처박혔다. 와장창. 수백 개의 크리스탈 잔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황금빛 폭포처럼 쏟아진 샴페인이 그녀의 온몸을 흠뻑 적셨다. 유리 조각들은 그녀의 비싼 드레스를 찢어놓았고 그녀가 공들여 짜 맞춘 거짓말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이 미친년아. 사기꾼. 박민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노름에 미쳐 돈을 다 잃은 도박꾼처럼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파들파들 떨며 최지연을 가리켰다. 내가 혼수로 10억을 해온다며. 내 아버지가 내 프로젝트에 투자할 거라며. 다 가짜였어? 전부 다 거짓말이었냐고. 바로 그때 처절한 비명소리가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날카롭게 찢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켰다. 내 시어머니 아니, 전 시어머니가 지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허벅지를 퍽퍽 치며 대한민국 아줌마들 특유의 그 곡소리를 뽑아내고 있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황금알 낳는 거위인 줄 알았더니 진흙탕에서 뒹구는 두꺼비 새끼였네. 그녀는 악을 쓰며 우는 와중에도 탁한 눈동자로 나를 힐끔힐끔 훔쳐보았다. 내게서 뿜어져 나오는 차갑고도 고귀한 기운과 주변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대단한 양반들이 내게 굽신거리는 꼴을 보자 분노로 일그러졌던 그녀의 얼굴이 돌변했다. 비굴하고 천박하며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아부하는 표정으로 그녀는 내 발로 기어오기 시작했다. 바닥에 흥건한 샴페인과 유리 조각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개처럼 내 발밑까지 기어왔다. 수아야, 우리 착한 며느리. 그녀는 마른 나무 껍질 같은 두 손을 뻗어 내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그 손은 김장을 할 때 내 팔뚝을 멍이 들도록 꼬집던 손이었고 설거지할 때 퐁퐁을 조금 더 썼다고 내 이마를 삿대질하며 집안 거덜낸다고 악담을 퍼붓던 바로 그 손이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수아가 복덩이인 줄 내 진작에 알았지? 저 요망한 부려운 년이 감히 어딜 껴. 애미가 잠시 눈에 콩깍지가 씌었었나 보다. 수아야, 이 애미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우리 집에 가자. 애미가 우리 수아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 바짓단에 닿을락 말락하는 그 손을 그저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에 불현듯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작년 추석이었다. 집에 찾아온 시누이에게 차를 빨리 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내 뺨을 후려쳤다. 그 뺨을 맞고 귀에서 이명이 들렸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났었다. 그때 그 손은 얼마나 매섭고 기세등등했던가. 그런데 지금 이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다. 손대지 마세요. 나는 차갑게 세 글자를 내뱉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방어막처럼 그녀의 허공에 뜬 손을 굳어버리게 만들었다. 김지배인. 네. 이 신발 더러워졌네요. 나는 박민준의 바지에 쓸려 더러워진 신발 콜을 가리켰고 다시 나를 만지려던 늙은 여자를 쳐다보았다. 가져다 버리세요. 그리고 해온 호텔 카페2에 이런 불결한 오물이 묻는 건 사양하겠습니다. 김지배인은 단박의 뜻을 알아차리고 곁에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덩치가 산만한 검은 양복의 보안 요원 2명이 성큼성큼 다가와 쓰레기 봉투를 집어들듯 아직도 징징대는 늙은 여자의 양팔을 꿰찼다. 이거 놔. 나 니들 이사님 시어머니다. 내가 어른이라고. 수아야.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그러다 천벌 받는다. 이 천하의 몹쓸 년. 그녀의 저주 섞인 악다구니가 넓은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보안 요원들은 일말의 자비도 없이 그녀를 질질 끌고 측문으로 향했다. 그곳은 호텔 잠통을 내다 버릴 때나 쓰는 뒷문이었다. 잠깐. 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보안 요원들이 걸음을 멈췄다. 시어머니는 내가 마음을 돌린 줄 알고 순식간에 눈빛에 희망을 불태웠다. 수아야, 내가 우리 며느리 맘 약한 줄 알지? 나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귓가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오래된 옷장에 나프탈렌 냄새와 싸구려 동백기름이 뒤섞인 그 익숙한 악취가 콧속을 찌르며 속을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나는 구역질을 꾹 참고 오직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3년 전 제가 처음 시집 오던 날 저를 현관에 무릎 꿇려놓고 세우신 첫 번째 집안 규칙 말이에요. 그녀의 동공이 미친 듯이 확장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집구석에서는 돈 없는 년은 숨 쉬는 것조차 죄악이다라고. 나는 허리를 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난 3년간 웃은 것 중 가장 통쾌한 웃음이었다. 그 말씀, 이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말을 마친 나는 귀찮은 똥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다. 내다 버려요. 쾅 하고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반쯤은 깨끗해진 기분이었다. 이제 마지막 막장 드라마 한 편만 남았다. 박민주는 그 사이 처음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정신을 수습한 모양이었다. 그는 테이블을 짚고 일어서서 헝클어진 넥타이를 가다듬었다. 안색은 여전히 백지장이었지만
눈빛 속의 그 교활함과 얄팍한 유행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인간이었다. 아니,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멍청이라고 해야 맞겠다. 그는 도박을 걸고 있었다. 내게 아직 일말의 정이 남아있을 거라는, 그리고 해온 그룹이 체면을 생각해서 끝장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도박. 수아야,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애절한 눈빛을 쥐어짜 내보려 했다. 안면 신경마비에 걸린 것처럼 보였지만 말이다. 내가 단단히 화난 거 알아. 하지만 나도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런 거야. 내 돈을 끌어쓴 것도 다 투자 목적이었어. 우리 앞으로 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투자라고. 나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고는 줄곧 어둠 속에 서 있던 비서에게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다. 박민준,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니? 나는 봉투의 끈을 풀고 빼곡한 데이터가 인쇄된 A4 용지 뭉치를 빼냈다. 내가 말하는 그 투자라는 게 회사 법인 계좌에서 불법으로 빼돌린 3억 원을 인터넷 방송 역캠 BJ들 별풍선 쏘는데 다 쏟아부은 걸 말하는 거야? 나는 첫 번째 종이를 그의 얼굴에 획 던졌다. 종이는 눈보라처럼 흩날리며 떨어졌다. 아니면 허위 납품 계약서로 회사에서 빼먹은 공금 5억 원으로 최지연이 들고 다니는 저 A급 짝퉁 가방 사다 바치고 걔 사채이자 대납해준 걸 말하는 건가? 나는 또 한 장을 휙 날렸다. 그것도 아니면 내 직위를 이용해서 하청 업체들한테 뒷돈으로 챙긴 리베이트 총 2억 4천만 원. 말을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나는 종이를 한 장씩 날렸다. 그 종이장들은 보이지 않는 따귀가 되어 박민준을 쉴 새 없이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다. 너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그는 기둥에 기대어 헐떡거렸고 식은땀이 이미 등 뒤에 셔츠를 푹 적셨다. 박민준, 너 내가 집구석에서 뭐 하던 사람인지 잊었어? 나는 그를 쏘아보았다. 1도의 온기도 없는 싸늘한 눈빛이었다. 내가 술에 떡이 돼서 들고 온 서류 가방, 단 한 번도 잠가둔 적이 없었지? 내가 매일 내 구두나 닦아주고 양복이나 다려주는 줄 알았어? 내가 가져온 모든 서류의 복사본, 모든 USB 백업 파일, 심지어 내 스마트폰에서 지운 카톡 대화 내용 복구본까지. 나는 내 머리를 톡톡 쳤다. 전부 내 머릿속에 있고 지금쯤 검찰청 책상 위에도 예쁘게 놓여 있을 거야. 마치 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호텔 회전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객도 보안 요원도 아니었다. 짙은 남색 점퍼를 입고 가슴에 검찰 마크를 단 사내들이었다. 맨 앞에 선 냉정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손에 구속영장을 들고 있었다. 박민준 씨 됩니까? 검찰 수사관은 이미 바닥에 진흙덩이처럼 퍼져버린 박민준 앞으로 다가가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강 수사관입니다.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그리고 거액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박민준은 다 죽어가는 짐승처럼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안 돼. 난 억울해. 나 해온 그룹 사위야. 당신들 나 함부로 못 잡아. 수아야. 수아야, 나 좀 살려줘. 나 내 남편이잖아. 부부의 정이 있지. 어떻게 이래. 그는 기를 쓰고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콧물 눈물을 얼굴에 범벅했다. 아까의 그 아나무인이던 엘리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고 통유리창에 비친 이 우스꽝스러운 막장극을 구경했다. 끌고 가. 강 수사관이 손짓을 하자 수사관 2명이 곧바로 박민준의 양팔을 끼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내 곁을 스쳐 지나갈 때 박민준은 두 눈을 부라리며 마지막 발악을 내질렀다. 이수아, 너 뼈저리게 후회할 거야. 나 없이 내가 해운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집안일밖에 모르는 등신 같은 년이. 나는 피식 웃었다. 결박된 채 씩씩대는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핏발선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박민준, 내가 지난 3년 동안 뼈저리게 배운 게 뭔지 알아?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빨래를 할 때는 말이야. 제일 더러운 부분을 락스에 푹 담가둬야 해.
색이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 그 다음 빡빡 문질러 빨아서 마지막에 물기 하나 없이 쫙 짜내는 거야. 내 시선이 그의 손목에 채워진 쇠고랑을 훑고 지나갔다. 너 같은 더러운 오물을 처리하는 것도 아주 똑같은 수순이지. 교도소 콩밥이 좀 퍽퍽할 테니까 물 많이 마셔. 아, 참, 혹시 빵장 안에서 김밥이라도 먹고 싶어지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칼날 같은 눈빛을 뿜어냈다. 싹싹 빌어봐. 그래도 사줄 일은 없을 테니까. 호텔 정문이 닫히고 밤거리를 가르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멀어져 갔다. 번쩍이는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서울의 차디찬 겨울밤을 갈랐다. 로비에는 다시금 숨막히는 정막이 내려앉았다. 나는 돌아서서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500명의 하객을 마주보았다. 아무도 감히 입을 떼지 못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주위를 한 바퀴 훑어보았다. 내 시선이 닿는 곳마다 평소 콧대 높던 명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푹 숙이고 내 눈길을 피했다. 여러분. 내가 입을 열었다. 서늘한 목소리가 텅 빈 대연회장 로비에 메아리 쳤다. 오늘 약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굳게 닫힌 연회장 문을 가리켰다. 하지만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해온 호텔이 예의를 차리지 않을 순 없죠. 오늘 만찬은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저 개인이 부담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억눌린 헛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려왔다. 단, 나는 어조를 싹 바꾸었다. 그 전에 방금 찍으신 사진과 영상은 남김없이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어느 언론 매체나 여러분의 SNS에 오늘 밤 일에 관한 글자가 단 한 자라도 올라온다면 나는 뒷말을 아꼈다. 하지만 벌써 몇몇 사람들이 허둥지둥 스마트폰을 꺼내 지우기 시작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권력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해온 그룹이다. 나는 발길을 돌려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김지배인이 쏜살같이 달려와 삶은 새우처럼 허리를 굽힌 채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닫히며 바깥의 소란을 완벽히 차단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벽면에 내 약간 수척해진 얼굴이 비쳤다. 3년간 박민준의 아내로 살아온 흔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굽실대며 눈치만 보던 이수아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빠르게 뛰어오르며 곧장 꼭대기 층을 향했다.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3개월 후. 서울의 봄은 조금 늦게 찾아왔고 창밖의 바람에는 여전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쌀쌀한 한기가 배어 있었다. 해온 그룹 본사 사옥, 최고층 이사장실. 나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밑에 분주한 도시를 굽어보았다. 한강은 회색빛 비단띠처럼 굽이치며 이 강철 빌딩 숲을 가로질렀다. 거미줄처럼 얽힌 빽빽한 찻길, 이 높이에서 내려다보면 세상의 모든 애증과 원한은 그저 한낱먼지 한 톨처럼 작고 부질없었다. 사무실 안은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 훈훈했지만 내 손에는 여전히 얼음이 가득 채워진 물잔이 쥐어져 있었다. 얼음이 유리잔 벽에 부딪히며 청아한 소리를 냈다. 나는 한 모금을 들이켰고 얼음장 같은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내 머리를 소름 끼치도록 맑고 냉철하게 유지해 주었다. 이사장님. 비서가 조심스레 노크하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뭉치와 아직 뜯지 않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서울구치소에서 온 편지입니다. 발신인은 박민준입니다. 비서는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거대한 블랙월넛 집무 책상 위에 조심스레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것은 성북구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나는 물잔을 내려놓고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한때 그렇게도 기고만장했던 시어머니가 곰팡이 핀 폐지 더미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뜩이나 좁아터진 반지하 방은 누수로 인해 벽면 가득 시퍼런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 버린 듯한 낡은 깔깔이를 껴입고 기계처럼 피자 박스를 접고 있었다. 박스 하나 접는데 10원, 그것이 현재 그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보고에 따르면 박민준의 변호사 비용을 대려고 전셋집을 빼고 사채까지 끌었었다고 한다.
하지만 수임료를 꿀꺽한 변호사는 야반도주를 해버렸고 그녀에게 남은 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와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이 반지하 감옥뿐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초점 잃은 멍한 눈의 입가에는 침이 말라붙어 있었다. 요즘은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 앞 쓰레기장을 뒤지며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며느리 좋아하는 맛있는 거 갖다 바쳐서 이혼 막아야 한다고요.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하며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보고서를 덮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나는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리고 그 편지를 집어들었다. 봉투는 아주 얇았고 글씨는 엉망진창이었으며 군데군데 얼룩까지 묻어 있었다. 나는 뜯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 무슨 개소리가 쓰여 있을지는 뻔했다. 구구절절한 참회, 콧물 눈물 쏙 빼는 구걸, 혹은 한때 부부였던 알량한 정을 들먹이며 내 일말의 동정심을 자극하려는 수작이겠지. 아마 이렇게 썼을 것이다. 수아야, 내가 진짜 미쳤었어. 귀신에 홀렸나 봐. 아니면 이렇게 썼을지도.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영치금이라도 좀 넣어줘. 여긴 너무 춥다. 안타깝게도. 깊은 밤 그를 위해 해장국을 끓이고 그가 무심코 내뱉은 짜증 한마디에 반나절을 자책하던 그 등신 같은 여자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추운 겨울밤 이미 얼어 죽었다. 나는 집무 책상 옆으로 다가가 대형 문서 파쇄기에 전원을 켰다. 기계가 굶주린 짐승처럼 웅웅거리는 굉음을 냈다. 나는 뜯지도 않은 그 편지를 그 안에 가증스러운 거짓말과 뒤늦은 후회까지 통째로 파쇄기 입구에 밀어넣었다. 지잉. 날카로운 칼날이 순식간에 봉투를 집어삼켰다. 하얀 종이 꽃가루가 눈송이처럼 파지암으로 흩날려 떨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전에 없던 홀가분함을 느꼈다. 내 몸속에 박혀있던 마지막 썩은 뼈다귀를 완벽히 도려낸 기분이었다. 일정 잡으세요. 나는 돌아서서 비서를 향해 사냥꾼처럼 번뜩이는 눈빛을 쏘아 보냈다. 내일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박민준이 다니던 그 회사, 우리가 인수하겠다고 발표할 겁니다. 그 자식이 그렇게 좋아하던 회사니까 아예 철거해버리고 우리 직원들 공중 화장실이나 지을까 하거든요. 비서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존경심을 담은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는 다시 얼음물 잔을 들고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이 깔리고 남산 서울타워의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유리창 위로 내 실루엣이 비쳤다. 더 이상 보풀 일어난 니트를 입고 굽실대던 전업주부 이수아는 없었다. 각 잡힌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결연한 눈빛을 한 진짜 여왕만이 서 있을 뿐. 나는 잔을 들어 올리고 창밖의 찬란하고도 잔혹한 야경을 향해 가볍게 부딪히는 신용을 했다.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이 빌어먹게 아름다운 현실을 위하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